오늘 본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원과 뉴저지 주 하원, 그리고 타운시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한인 후보들의 선전도 기대가 됩니다. 한인 영주권자의 미국 입국이 또 거절됐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재입국 허가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한인 영주권자는 현재 구치소에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USCIS가 이민 절차 과정에서 생체 정보 수집 대상을 비자 신청자는 물론 지원 가족, 기업 등 모든 이민 절차 관련자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당초 중단을 선언했던 푸드 스탬프를 부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혜자들이 이달 받는 지원금은 평소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역대 최고 기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피로감이 확산되면서 중도 성향의 민주당 및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타협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본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뉴욕시 의원과 뉴저지 주 하원, 그리고 타운시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한인 후보들의 선전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된 본선거가 뉴저지주는 저녁 8시, 뉴욕주는 저녁 9시에 투표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당락은 투표 종료 후 한두 시간 내 대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열한 경합 지역의 경우 우편 투표 도착분 개표 등 당선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은 뉴욕시장 선거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입니다. 뉴욕시장 선거는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지만 쿠오모 후보가 맹렬히 추격하고 있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공산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연방 자금만 지원을 줄일 수도 있다며 쿠오모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민주당 마이키 셰릴 후보와 공화당 잭 시아타렐리 후보가 초접전을 펼치고 있어 투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 한인 후보들도 다수 출마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원 선거에는 린다 리, 줄리 원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퀸즈 민사법원 판사의 이브 조 길러건 변호사가 출마했으며 나소 카운티 의원의 줄리 진 후보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선 3선에 도전하고 있는 엘렌박 주 하원 의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포트리시 의원의 피터 서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펠팍시 의원엔 크리스토퍼 곽 후보가, 노스베일은 케네스 조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인 영주권자의 미국 입국이 또 거절됐다고 합니다. 기간이 만료된 재입국 허가서가 문제가 됐는데요. 한인 영주권자는 현재 구치소에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입국 허가서의 기간이 만료된 한인 영주권자의 입국이 거절돼 구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인 영주권자는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이며 재입국 허가서 기간이 얼마나 지난 후 재입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장기 체류할 경우 미국을 떠나기 전 반드시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 입국하게 되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지만 무조건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영주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미국 입국을 위해 출국 전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문제 외에도 영주권자가 입국을 거절당한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한인 영주권자가 과거 범죄 이력 때문에 영주권 카드를 몰수당하고 12월 재판에서 추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USCIS가 이민 절차 과정에서 생체 정보 수집 대상을 비자 신청자는 물론 지원 가족, 기업 등 모든 이민 절차 관련자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민국은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비자 신청자는 물론 후원자,
보증인, 가족 등 모든 연계인에게 연령 제한 없이 생체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합니다. 생체 정보의 정의를 기존의 지문, 얼굴 사진에서 손바닥, 음성, 자필 서명, 홍채, 망막, 공막 영상, DNA 등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USCIS는 이를 통해 신원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고 서류 위조나 불법 취득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DNA 수집은 가족관계나 자격 판정 시 유전자 증거가 필요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검사 정보는 폐기되지 않고 DNA 프로필과 검사 결과가 이민국 파일에 보관돼 필요시 DHS 산하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에 공유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한 기존의 14세 미만과 79세 이상은 면제받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필요에 따라 모든 연령대의 생체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 검증 체계를 도입해 개인의 생체 정보를 이민 이력 전반에 걸쳐 재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신원 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족 초청 이민 등과 같이 이민 혜택 신청과 연계된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후원자 역시 생체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USCIS는 이번 조치로 매년 약 112만 명이 추가로 생체 정보를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C가 불법 이민자 추적을 위해 이른바 바운티 헌터로 불리는 민간 현상금 사냥꾼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독립언론 인터셉트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IC의 조달 문서에 정부가 민간 업체에 이민자 정보를 묶음 단위로 넘기고 추적 성과에 따라 금전적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IC는 민간 계약업체에 한 번에 10,000명씩 최대 100만 명까지 대상자를 묶음으로 넘겨 불체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 기반 가격 구조를 검토 중이며 첫 시도에서 정확한 주소를 찾아내거나 특정 기간 내 목표의 90%를 특정할 경우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IC는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지난 2월 폴리티코가 보도했던 군 안보 계약업체가 주도해 민간 차원의 이민자 추적 및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 주 지역 경찰에게 현금 보상을 제공하는 바운티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더 레버 보도에 따르면 IC는 이미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 업체가 불체자의 집 또는 직장 주소를 확인해 정부에 보고하는 체계가 도입될 경우 거주지 파악 이후 후속 단속이 어떻게 연결될지, 인권 침해 및 잘못된 추적 문제는 어떻게 통제할지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당초 중단을 선언했던 푸드스탬프를 부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혜자들이 이달 받는 지원금은 평소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무부는 어제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셧다운 기간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긴급 자금 전액을 지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을 소진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농무부는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11월 1일부터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심리에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중단은 위법이라며 정부의 긴급 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0% 이하인 미국인에게 주어지는 식량 지원금으로 약 4,2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34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셧다운은 자정이 지나면 기존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뛰어넘게 됩니다. 트럼프 집권 1기 시절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총 35일간 셧다운이 이어졌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역대 최고 기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피로감이 확산되면서 중도 성향의 민주당 및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타협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중도 성향의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 의원 4명은 어제 셧다운을 끝낼 임시 예산안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의회는 지금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많은 국민이 의회 협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앉아 의견을 경청하면 공통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의료비 절감 등 타협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약점으로 취급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예산안이 공정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타협안은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을 골자로 합니다.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를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대신 절충안으로 연소득 20에서 40만 달러인 고소득층에 대해선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단계적 상한선을 뒀습니다. 수혜자 사망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부당 수혜 단속을 위한 기준도 새로 제시했습니다. 수혜자 세액공제 가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안도 포함됐습니다. 타협안은 돈 베이커, 제프 워드 공화당 하원 의원과 톰 소지, 조시 가타이머 민주당 하원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다만 양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는 불투명합니다. 뉴욕대학 병원에서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신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다시 시행됐습니다. 뉴욕대 병원은 지난해 3월 같은 수술을 했으며 환자는 이식 수술 약 2달 뒤에 사망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10만 명가량이며 수천 명이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을 생산하는 유나이티드 세라퓨틱스는 어제 뉴욕대 랭코넬스에서 신장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 참가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수술이 언제 시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나 환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초의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 이식은 지난해 3월 60대 신장 질환 남성에게 이루어졌으나 약 2개월 뒤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이식한 돼지 신장이 최소 2년은 기능을 할 것이라 예측했으나 이식 2달여 만에 사망했고 다만 이식에 대한 부작용이나 거부 반응으로 사망했다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식을 주도한 뉴욕대 로버트 몽고메리 박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첫 소규모 임상에 6명이 지원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면 최대 50명으로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FDA는 1년의 동정적 사용 실험을 거친 후 이식 연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뉴욕대에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여성 환자는 이식 후 130일 후부터 다시 투석을 받고 있으며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받은 또 다른 환자는 이식 271일 후 돼지 장기 기능이 쇠퇴해 지난달 제거한 뒤 다시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10만 명가량이며 수천 명이 기다리다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충돌로 화재가 났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며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량엔 수동 개폐 장치가 있지만 응급시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스콘신주 메디슨 외곽에서 테슬라 모델 S가 도로를 이탈해 나무와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해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모두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사망자 자녀들은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적 결함이 부모 사망의 원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충돌 시 심각한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테슬라가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문과 창문은 저전압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충돌로 해당 배터리가 손상되면 내부 수동 장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탑승자가 그 위치를 알지 못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문제를 둘러싼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도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충돌 후 화재로 이어지며 대학생 3명이 탈출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해 9월 2021년식 테슬라 모델 Y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반복 접수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최고의 2인자 중 하나로 불렸던 딕 체니 전 부통령이 오늘 84세의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유족은 성명에서 체니 전 부통령이 폐렴 및 심혈관 질환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그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용기와 명예, 사랑과 친절의 삶을 가르쳤고 우린 그에게 사랑받았던 축복을 평생 간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체닌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제46대 부통령으로 재임하며 네오콘으로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들의 맏형으로 선제 공격과 정권 교체를 핵심으로 한 강경 보수 노선을 주도했습니다. USCIS는 지난달 28일 모든 이민 혜택 관련 신청 수수료를 반드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USCIS에 지불하는 이민 또는 비자 관련 신청 수수료를 앞으로는 체크로 낼 수 없게 됐습니다. USCIS는 영주권이나 비자 등 관련 신청서를 종이 서류로 접수할 때에도 수수료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한 ACH 자동인출 또는 크레딧 또는 데빗 카드를 통해서만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은행 계좌는 이민 관련 수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없고 카드도 미국에서 발행된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만 사용이 인정됩니다. FDA는 3세 미만 아동과 충치 위험이 낮은 어린이에겐 불소 보충제를 권장하지 않는다면서 4개 불소 보충제 제조사에 새 사용 기준을 벗어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FDA는 최근 분석에서 불소 보충제가 치아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장내 미생물 변화, 체중 증가, 어린이 IQ 저하 등 건강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DA는 특히 불소 보충제가 아이들까지 먹는 제품임에도 단 한 번도 FDA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제한 기준을 벗어난 제품엔 충치 위험이 높거나 치아 위생이 좋지 않은 아동에게만 사용하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위반 등을 이유로 차량 바퀴에 부츠를 채운 뒤 해제해주는 과정에서 차주들에게 비용을 과다 청구해온 부팅 업체가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뉴욕시 행정심판국 조나단 포겔 판사는 퀸즈에 기반을 둔 차량 부팅 업체에게 벌금 17만 4,750달러와 해제 비용 과다 청구가 입증된 피해자 29명에 대한 배상금 5천여 달러 등 총 18만 625.59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또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의 사업자 면허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규정상 부츠 해제 비용은 25달러지만 해당 업체가 청구한 비용은 이보다 무려 8배나 많은 약 225달러에 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65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일요일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